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와, 분위기가요. 이거 뭐 사생결단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는지 옛날 같으면 역적은 목 잘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 잘라 발언 함께 보시죠. 대통령 임기 4년 남았는데 명청대전 신문 일면 매일 장식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 잘라 진압해야 할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적으로 목 잘라 진압. 역적 목 잘라 발언.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역적으로 목 잘랐다. 아마 우리 정혁준 변호사님도 몇 번 목 잘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는요 목만 잘린 게 아니었어요. 능지처참. 능지처참이었습니다. 김옥균 같은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상해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 가져와 가지고 고종이 시신에다 대고 능지처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저런 말씀하셨는데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 왜 합니까? 지금 옛날 얘기 왜 하냐? 2026년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SK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는 나라에서 목을 자른다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한테 대해서 입 바른 소리 하면은 목 안 잘리니까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입틀막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런 분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중요한 일을 하시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그 후보는요 국민들 앞에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앞에 저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을 여선홍 대표님 전당대회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 목 자를 일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저는 저 뉴스를 보고 혹시 무슨 뭐 또 앞뒤 좀 맥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앞뒤 맥락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발언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송영길 의원님께서 뭐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당대표 당권까지 이제 도전하시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에 검찰로부터 너무 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런 동정심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당에 다시 복귀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당대표 후보까지 되신 건데 지금 뭐 하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말씀들이 너무 약간 좀 거칠고 표현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송영길 의원님 뭐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뭔가 제기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막 존재감 그리고 무슨 뭐 당선을 위해서 너무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과유불급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정치부 출입회 했잖아요. 이 순 맥락을 좀 한번 파악해 보면 저 진짜는 표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에서 저는 보는데 김윤정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저 발언은 김민석이 아니라 나다. 이게 발언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를 겨눈 발언이지만 저 발언의 시점과 방향은 친명 내에서 봐라 김민석 전 총리가 아니라 나다. 이걸 과시하는 듯한 뭔가의 어떤 의도가 아닙니까? 선거 전략 같습니다. 그죠? 예. 가장 세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일각에서 명청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친명 쪽 후보 중에는 1위는 김민석, 본인은 2위.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랄까 단일화의 대상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런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워졌죠. 예, 이제는 뭐 무조건 이제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나 아니면 김민석 둘 중에 하나 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나를 좀 지지해달라라는 그 선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를 세게 공격하는 게 가장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너무 막 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입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성 당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좀 중도적인 그런 우리 당원들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괄해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또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닭공하는 거죠. 닥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 예. 근데 이제 저걸 통해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그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이 70%고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가 30%잖아요. 30%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보면 60%를 채 투표를 50% 정도 투표하거든요. 저기 권리당원이. 그러면 50% 투표하면 저희가 한 150만 명 정도를 추론한다고 하면 한 7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했을 때 그 70만 명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투표층에서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히 저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그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선거 전략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김민석 전 총리는 점점 이 전선에서 빠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핵심 코어 지지층, 전통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전통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적임자는 정청래가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대전이 없어집니까? 그걸 스토커라고 그럽니다. 스토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는 명분으로 해왔던 것이고 대부분은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히 자신의 측근들 다 지방 후보들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안 좋아한대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왜 자꾸 내 성공을 위해서 하냐 스토커다 또 이러는데 곽태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시원시원한 성격은 좋은데 네. 뭐 스토커, 목이 잘려 이런 조금 너무 센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래 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외교부 장관을 희망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시더라도 외교부 장관 가기는 좀 힘드신 분이 아닐까 외교적 싶어요. 원사는 아니다. 저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외교부 장관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면은 지금 구도상 제가 예.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김민석 전 총리 쪽으로 조금 이 굳어진다는 조금 느낌을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어떤 전선을 형성하면서 조금 관심을 더 지지층의 관심을 가져오려는 좀 그런 지금 차원인 것 같은데 뭐 상대당의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뭐 목이 잘린다 이런 섬뜩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우리 또 곽택 의원이나 김현정 의원은 여야에서 품격 있는 의원들이라 좀 과격한 발언에 대한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평택 얘기도 정청래 전 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반격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의 반격이에요. 재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택 후보 안 냈어야 했다. 이 말은 지금 친명계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돌리는데 이 말의 속에 담겨있는 맥락은 이 징계 누구 때문에 준 줄 알아? 라는 걸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는 평택 의뢰예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꼭 후보를 냈어야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나고 나서 많이 하죠. 전 지역을 후보를 낸다.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다. 이런 당대표로서 당연한 의무감 이런 것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혼자 많이 좀 하게 되고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평가하기를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는 같은 결로 평가하잖아요. 주고받기가 정혁진 변호사님 굉장한 토스와 리시브인 것 같은데 이번 선거의 핵심은 평택을 진 거다. 옆에 평택 맹주 나와 계시지만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그러게 왜 합당 반대했어?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나면 후보라도 안 냈어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더니 왜 나한테 책임 돌려? 라는 게 맥락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선거 진 게 누구 때문이야? 반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건 좀 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여기 그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아무리 김현정 의원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난 선거에 있어서 핵심이 평택이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핵심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이었고요. 서울이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요번에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고요. 그걸 떠나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옆에 곽규택 의원이 계시지만 부산 북갑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 아니면 하다못해 박민식 후보라도 이겼다라고 하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여권 입장에서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잠재적 대권 후보가 날아가는 그런 게 됐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정도가 평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평택은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이번에. 그렇다고 너무 하더 몰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되는 구도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죠. 합당이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합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고, 그거에 되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빌드업을 차곡차곡 한 다음에 다 됐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막았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뜬금없이 거의 독단적으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도가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부지리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평택 관련해가지고는 정청래 대표의 실책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 탓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민주당 그 당원들한테 전혀 표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